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독서 영역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어제부터 선생님이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이제 고2 비문학 교재죠. 독서에 대한 강의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인문 파트 1 지문 강의를 찍었고,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 주체 중심 철학 그리고 타자 중심 철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인데요. 주체 중심 철학과 타자 중심 철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체 중심 철학과 타자 중심 철학?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체와 타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 내용도 여러분 함께 좀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이 작품에서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 지문 읽을 때, 아니 독서 지문 읽을 때 이렇게 본문이 있잖아요. 포인트를 잡아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리긴 하는데 요게 글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오시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이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먼저 보지 않고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해하시고요. 자, 볼게요. 이 5가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품 다 읽었을 때 요거에 대한 내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서양 근대 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주체 중심 철학과 타자 중심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레비나스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기성과 타자성이란 말이 이 안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자기성과 타자성, 딱 봐도 알겠지만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알 수 있겠죠. 어떤 관계에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향유의 주체성이란 것과 환대의 주체성. 얘네가 그런 것처럼 얘네도 서로 비교되는 게 있겠죠. 그거 찾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 타자 환대란 말과 자기성의 관계.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 찾아보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독서 지문을 공부한다는 건 그 독서의 본문을 적어도 그 나온 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서를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을지 모르겠는 사람은 본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공부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읽고 나서 사실 요 지문도 뭐 인문 지문이기 때문에 철학 지문, 윤리 지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윤리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요 안에서 표현하는 만큼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요 본문, 이게 1문단인데요.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서 지문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교양도 쌓아져요. 그런데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럼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책에 아마 14페이지에 이 지문이 있을 텐데 오른쪽 문제 보시면 6번 문제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윗글에 대한 이해니까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인 거죠. 딱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죠. 동일자, 환대, 향유, 타자성, 자기성.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글 안에 동일자, 환대, 향유, 타자성, 자기성 이런 말들이 나오나 보다 정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일자는 자기중심적, 환대는 타자의 호소, 무조건적인 수용, 향유는 고유한 행위, 타자성은 주체를 기꺼이 희생한다라는 거, 자기성은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는 거 줄만 쳐놓고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나오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읽는 이유는
문제를 뭐부터 풀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 단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와서 확인하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과 망각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면 좋고, 사실 이 글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읽은 다음에 문제 풀어도 무방한 글이기 때문에 일단 잠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7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이니까 기억을 읽은 다음 문제 풀어야겠죠. 8번은 가와 보기의 관점 비교하는 건데 가가 레비나스. 그럼 레비나스 나오면 문제 풀어야 돼요. 9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9번이 어휘 문제인데 선생님도 처음에 이 어휘 문제 딱 보자마자 뭐야 문맥적 의미라고 했으면 상황이 일체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답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휘에 약한 사람들은 이 9번 문제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이따가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다음 10번 문제는 보기 문제니까 당연히 지금 못 풀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본문 보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백지 하나 놓고 연습장. 여러분만의 독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독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1번 단락, 1번 문단부터 갈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단락 번호 붙이시고요.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핵심어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요거 중요할 것 같아. 이 문장 줄 쳐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소주제, 1문단의 소주제, 2문단의 소주제를 적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지문을 잘 파악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온 거랑 여러분이 해온 거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나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군.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선생님도 칭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댓글에 선생님 저 일치했어요. 크나큰 경화여고 학생이랑 선생님이 하다못해 맛있는 거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봅시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자, 정의를 내리잖아요. 서양의 근대 철학은 뭐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다. 그럼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여기다가 서양의 근대 철학.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단어인가 보죠. 자, 이거의 대표가 누구예요? 데카르트. 그러면 이 뒤에 문제에서 데카르트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서양의 근대 철학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 누구 중심이었대요?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즉 생각을 하는 나가 바로 주체다. 그러니까 주체는 뭐예요? 생각하는 나. 생각할 수 있는 나가 바로 주체구나. 그 다음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즉 내 앞에 놓인 것들, 즉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들이겠네요. 그죠? 그러한 대상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러면 이 대상의 특징은 주체가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그럼 서양의 근대 철학의 특징, 이 주체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대상이라는 거를 뭐 한다? 대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주체가 이 대상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주체가 얘보다 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 정말 말씀드렸어요. 접속사의 유의에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죠.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그 경험들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대.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왜? 반성하는 계기가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폭력했던 그런 경험들이 야 우리 잘못 살았네. 우리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생각했대. 자 봐요 여러분. 이때 주체라고 했으면 이 타자가 있잖아요. 이 타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대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 타자. 그 타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대. 왜? 쟤는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나랑 다른 대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양 근대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주체가 대상을 지배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주체가 타자를 부러졌네. 잠시만요, 여러분. 주체가 타자에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폭력 행사한 것들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게 왜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대상인데 뭐.
저 타자는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닌 대상을 내가 때렸다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학살,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 그런 거잖아. 우리 민족은 우월해. 너희 같은 열등한 민족. 그러니까 나는 우월하고 너는 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럼 내가 너를 때리는 건 뭐 어쩌란 얘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당한 거야 이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 즉 폭력의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레비나스가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비판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가요? 바로 레비나스가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는 뭘 주장하게 된 거죠? 얘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주체성이라는 것들을 다시 정의했어요. 그죠? 다시 정의를 하고 플러스 누구 중심의?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의 서양 근대 철학은 주체가 중요했었고 그 주체가 뭘 하든지 간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들, 그런 폭력의 경험을 겪으면서 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레비나스. 그래서 레비나스가 야 주체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다시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서양 근대 철학의 주체성은 타자를 때리는 걸 정당하게 생각했던 주체성인 거죠. 근데 레비나스는 진정한 주체성이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정의, 그리고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타자가 중요해. 남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하나. 뭐냐면 여기가 주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레비나스가 주체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해했나요? 쟨 주체 중심, 난 타자 중심. 그러니 주체는 중요하지 않아. 주체성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주체성을 다시 정의한 거예요. 맞게, 현재에 맞게. 알았죠? 자, 그러면 1문단의 주제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제안한 누구? 그렇지, 타자 중심의 철학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레비나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주제 문장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주체 중심 철학을 주장했던 서양 근대 철학. 하지만 요 마지막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레비나스의 철학. 이렇게 써야 될 정상이 아닐까요? 됐어요? 어쨌든 요 말이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문단까지 읽었고 우리 아까 어휘 문제에 놓였던 있잖아요. 그럼 놓였다라는 거,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위치했다. 문제를 한번 보죠. 6번, 9번 문제예요. 어휘 문제인데 보니까 A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그럼 보면 여러분 일단 1번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책상 위에 이게 위치해 있다. 뭐 비슷한 의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볼까요?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놓인다는 얘기는 어디다 뭔가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쟁의 참상 앞에 놓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놓인 건 마음을 놓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해졌다는 뜻인 거니까. 얘는 말이 안 되네. 2번 땡. 3번 들판을 가로지른 새 도로가 놓여 있었다. 도로를 놓는 건 도로를 건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는 좀 다르죠? 하루빨리 다리가 이거 봐봐요 여러분. 도로가 놓이다, 다리가 놓이다 둘이 비슷한 의미잖아. 그러니까 3번과 4번 답이 되면 절대 안 돼. 어휘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 자체가 둘이 똑같잖아. 그죠? 5번 꽃무늬가 놓였다. 이건 수를 놓았다는 뜻이잖아. 수놓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놓다 아니면 무늬를 새기다 이런 뜻. 그렇게 본다면 하나하나 안 되니까 답은 아마도 1번 아닐까?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한 방식을 풀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놓이다라는 게 어디에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기는 전쟁의 참상 앞에 배치하다. 근데 여기 보면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배치하다. 약간 좀 문맥적으로 약간 좀 어색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어색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건 그래도 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건 1번으로 고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2문단 갑시다. 자, 레비나스는 그럼 이제 이쪽을 좀 지워야겠네요. 왜냐면 이제부터 레비나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레비나스는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레비나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레비나스가 뭐라 그러냐면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뭐다?
초월이다라고 봤대.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다. 그럼 인간의 삶은 초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정리하자. 자, 레비나스. 일단 머릿속에 앞에서 연결할 거 하나. 얘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얘기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 레비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삶은 곧 뭐다? 초월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래요. 그러니까 초월이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거래. 우리가 초월하다 할 때 그 초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A에서 B로의 이행이라면 A의 입장에 있다가 B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이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진행되는 거,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레비나스가 궁금했던 건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지금 기존 철학은 언제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 서양 근대 철학이겠죠. 그죠? 얘는 서양 근대 철학. 그죠? 여기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존 철학에서 주체라는 거는 자기 중심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저거 오케이. 나랑 똑같은 거. 그래,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너도 내 영역으로 들어와. 너도 내 영역으로 들어와. 오케이. 너희들은 다 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야. 나에게 관계 있는 것들이야. 나와 상관 있는 것들이야. 이런 거겠지. 그래서 주체는 자기중심적 존재라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레비나스 생각에 뭐라 생각하는 거냐면 레비나스가 기존 철학에서 바라본 기존 철학의 주체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밑에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대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였잖아. 그거를 정당화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취급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을 설명했대. 그러니까 지금 기존 철학에서 주체를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동일자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동일자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동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주체는 자기중심적이며 그 주체가 바로 뭐다? 동일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자, 레비나스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주체는 동일자야. 그런데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없어. 동일자의 틀 안에 있으면 그 주체 것이니까. 근데 동일자의 틀 안에 없어. 그러면 이 동일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야. 이렇게 범위가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주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주체가 자기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타자가 어디 있어? 타자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너 누구니? 우리 집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영역에 가서 내가 함부로 막 분탕질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는 요 영역 안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수 없기에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럼 요거랑 요거랑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레비나스의 철학과 서양 근대 철학의 차이점을 알 수 있죠. 서양 근대 철학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타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동일자의 개념이고 주체의 개념인 건데 레비나스는 뭔 소리야? 그 동일자의 개념? 근데 거기에 타자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왜? 얘는 타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타자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장한 거야? 레비나스가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타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자성의 정의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타자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의 주제는 지금 타자성에 대해서 주장한 레비나스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타자의 존재가 지닌 의미를 탐구했던 레비나스. 왜? 여기잖아.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레비나스가 바라본 타자의 의미는 뭐예요? 동일자 안에 포함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환원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뭐가 있든지 간에 나와 같은 것들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자기 범주 안에 뭔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의 뭐 이렇게 우리 팸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내 영역 안에 없어. 그럼 사람은 쟤를 배척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내 안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게 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건들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요거 내용 이해하셔야 돼요. 자, 3문단 갑시다.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대요. 자, 이제부터 타자성의 의미를 몇 개로 하는 거야? 두 개로 제시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살짝 지워서 이 두 개로 우리 비교할 거니까 그 두 개 비교한 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타자의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라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레비나스는 주체성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레비나스의 주체성을 얘기할 건데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 그렇죠? 향유의 주체성. 요거 대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향유, 여기는 환대예요.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 아, 레비나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대. 이게 이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까 기억나 혹시? A에서 B로 기억나니? 그런 개념과 좀 똑같지 않나? 아까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초월이라고 봤댔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서 넘어가는 게 초월이었는데 여기서 향유에서 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 약간 얘기했던 그 초월이라는 개념과 좀 비슷하지 않아? 여기서 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향유라는 건 뭐래요? 얘는 즐김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누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행위예요. 얘는 고유한 행위예요. 그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어? 대신할 수 없다. 했네요. 그죠? 그렇잖아. 즐김과 누림이라는 건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잖아. 좀 쉽게 설명해 볼까? 내가 파티 가서 막 즐겨. 우후! 막 춤을 추고 막 즐겨. 이렇게 막 춤추고 즐기고 있는데 옆 친구가 막 놀고 있어. 그러니까 쟤 보면서 야, 쟤가 즐기는 거 보니까 막 내가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즐기는 게 곧 나의 즐김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제가 밥 먹으면 내가 막 배가 불러?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느낌상 그런 거지. 옆에 아이들이 밥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불러요?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애들한테 너희들 밥 식사? 그럼 아빠도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잘못될까 봐. 우리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부르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 못한다. 그렇잖아. 내가 그 거지한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가갖고 배고프시죠? 제가 밥을 먹는 걸 보시면서 배가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으시죠? 이러면 저 사람이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꺼지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이 자기성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향유 주체성이 뭐라는 거야? 자기성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성의 뜻이 뭔데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인가를 누리는 걸 우리는 자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그러니까 향유성은 자기성과 통하는 것. 향유의 대상. 하지만 그럼 다른 얘기 하네요.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대상인 세계 있잖아요. 나를 제외한 다른 세계, 다른 대상. 그 대상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세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잖아요.
그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욕구가 항상 충족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기성이 중요하고 내 욕구 충족이 중요한데 이 주체의 욕구가 어떻게 돼요?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세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 세계를 내가 소유하면 내 바운더리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소유해가면서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 그러니까 내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것들은 확실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야. 왜? 내 것으로 내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게 바로 향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다? 초월할 수 없대요. 여기는 스스로 뭐가 안 돼? 초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게 초월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초월은 일로 가야 초월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만 있으면 당연히 초월이 안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 것을만 지키려고 한다면 내 것만 이렇게 쌓아안고 있으면 변화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이 안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요. 향유의 주체성의 정의와 특징이 써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향유의 주체성의 정의와 특징이라고요. 그럼 이제 4문단 가볼까요? 따라서 자기 안에 자기만이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삶에만 관심 있는 세계, 스스로 초월할 수 없는 이기적인, 여기가 뭐겠어요? 자신만의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갇힌 세계가 방금 얘기했던 향유의 주체성의 세계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갇힌 세계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뭐다? 타자의 출현이었다. 즉,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타자의 출현.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요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환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를 하게 되는데 제발 뭐 해주세요. 뭐 이런 호소겠죠. 그때 타자의 호소를, 자, 포인트 여기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그러니까 타자가 뭔가 호소했을 때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싫어. 그래도 어찌할 수 없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센 거냐면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타자가 주체보다 더 세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 그럼 이 참다운 주체의 모습은 뭔 거냐면 타자와 주체가 있을 때 주체가 더 센 게 아니라 타자가 더 센, 이게 진정한 참다운 주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환대의 특징은 뭐니?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되는 거야. 뭐랑 반대야? 얘랑 좀 반대다, 그치? 자기 삶에만 관심 있던 거랑 타자의 호소를 수용하는 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자, 또 하나.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는 거야? 얘를 환대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는 곧 뭐야? 자신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환대의 주체성. 그러니까 환대 생각해봐. 뭐가 왔을 때 환대한다는 건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잖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환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했을 때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게 환대 아니겠어요? 밑에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얘는 이기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다.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비상호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체와 타자는 일단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써 있네. 비상호적이란 말이 있고 비상호적.
또 하나는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하게 본다라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대요. 참고로 여기가 갇힌 세계인데 아까 열린 세계로 한다고 처음 있었죠? 열린 세계로 초월한다 했으니까 여기 밑에는 열린 세계란 말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비상호적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상호적이란 말 생각해봐요. 일단 상호적이라는 건 이쪽이 가면 저쪽이 오는 게 상호잖아. 상호작용은 그런 거잖아. 내가 뭔가를 해주면 제가 해주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비상호적이란 말은 타자가 뭔가 요구했어? 그럼 내가 요구한 것도 제가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하면 나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걸 거부할 의지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일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상호가 아닌 거야. 비상호적.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 타자는 일방향적이야. 그래서 비상호적인 거고 타자는 주체보다 우월하다. 왜? 타자가 부탁했어?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 얘기는 타자가 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쟤를 존중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거. 대칭은 이렇게 평형이잖아요. 평형이 깨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대칭. 그럼 여기 주제는 환대의 주체성의 정의와 특징이 써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5문단 가볼까요?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포기해야 되나? 왜냐면 이야기상 야, 자기성이라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타자성이 중요한 거지. 레비나스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해 본 거야. 그럼 자기성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타자를 환대한다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는 자기성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런데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자, 중요한 포인트.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타자의 환대라는 개념은 앞에 있던 이 자기성이라는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조금 제한하는 거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자기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즉 주체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주체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즉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실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여기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갇힌 세계에 있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자기성의 모습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타자를 환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타자의 출현은 자기성이라고 하는 그거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자기성을 도와주는 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럼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과 자기성의 관계 뭐예요? 타자 환대하는 게 자기성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죠.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이 작품의 포인트 잡을 때 그 관계성 물어봤잖아요. 대답할 수 있겠죠? 타자 환대는 자기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얘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6문단이에요.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 초창기 때 근대 철학의 특징은 타자는 이 주체가 다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 내 바운더리 안에 무조건 주체로 환원시켜야지. 그러니까 뭐가 왔어. 그럼 내 거로 만들어야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왜? 너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건 사면 제일 먼저 이름 붙이죠. 막 스티커 같은 걸로. 그죠? 왜냐하면 안 붙여놓으면 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름 붙여놓은 순간 내 거라고 안심이 되잖아. 그게 다 전부 다 주체로 환원시키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누가요? 레비나스가요. 그래서 타자가 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사유로 주체가 타자를 지배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인식을 더 확장시켰다는 뜻 아니겠니? 그렇죠?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체만 중시하면 타자는 무시가 되잖아. 근데 이 타자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는 주체도 중요하게 만들고 타자도 중요하게 만드는, 그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6문단 주제는요, 레비나스 세상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내용 정리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도 선생님은 표로 정리해왔는데 여러분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서양 근대 철학과 레비나스는 그럼 어떻게 차이점이 있었나? 요게 지금 오늘 이 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과 레비나스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정리한 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에 맞춰보시면 돼요. 첫 번째요. 자,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 철학이었죠. 반대로 레비나스는 타자 중심 철학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체가 대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레비나스는 여기서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초월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여기는 주체 중심의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서양의 근대 철학이었다면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기존 철학의 주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타자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타자라는 개념은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즉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 그러니 별개의 존재니까 인정해줘야 돼.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특징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레비나스가 그러한 주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게 이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 여기 이렇게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향유의 주체성은 즐김과 누림이라는 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만 할 수 있다. 주체 중심이죠. 근데 환대의 주체성은 아니야. 타자의 출현을 통해서 이것들을 부인할 수 있던 존재니까. 자,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자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즉 이기적인 게 되게 강해. 그다음 스스로 초월할 수가 없었어. 왜? 얘는 여기 머물러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만 중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고 갇힌 세계에 존재했던 게 향유의 주체성. 그런데 이제 환대의 주체성은 얘가 일로 변화하려면 계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어. 그 계기가 뭐야? 타자의 출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쉽게 말하면 갇힌 세계에서 어디로 오는? 열린 세계로 오는 계기가 바로 타자의 출현이었죠. 다음 이기성의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저거 맞는 거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열린 세계라고 볼 수 있고 타자의 호소가 왔을 때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비상호적인 관계이면서 비대칭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여기 글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6번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동일자 개념 나왔던 거 있죠? 동일자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일자는 주체이며 주체는 자기중심적. 맞는 말이죠. 2번.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 수용함을 가리킨다. 환대라는 것들은 타인의 호소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3번이에요.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향유. 대신할 수 없어. 맞는 말이네. 다음 4번.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희생하라. 아까 얘기했지 않니?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다?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 근데 타자성은 뭐였냐면 아까 앞에서 그 이 문단의 마지막에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했다 했지. 그 타자성이 주체를 희생해라? 아니지.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이 타자성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상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타자니까 남을 위해 너를 희생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주체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주체는 다 필요 없다. 주체를 희생해라. 이게 아니라 주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으니까 답은 아마 4번이 되는 거겠죠. 5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자, 7번 갑시다.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저 질문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그래요? 타자는 주체가 항상 충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충족되도록 주체를 충족시키자? 타자의 존재는 주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체의 일부분은 환원돼요. 아까 타자는 환원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환원되지 않는 게 타자성. 세 번째, 주체의 분열을 유도한다. 그래? 네가 너무 한 덩어리가 있어서 힘이 센 거야. 너를 분열시키겠어. 이런 얘기였어? 그런 거 아니었지. 4번,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이걸 여기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바로 타자의 존재, 타자의 환대라고 얘기했잖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8번 가볼게요. 레비나스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해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네. 자, 보기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래. 근데 레비나스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봤어? 그렇지. 레비나스는 인간이 이기적이라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 이기성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건가? 의문을 품었잖아.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던 요거는 레비나스와의 공통점이겠지. 그죠? 이런 측면은 똑같네요, 생각이. 그죠? 자,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래. 오! 타자를 적으로 생각해. 이거는 레비나스와 완전 반대다, 그치? 레비나스는 타자가 나와 적이 아니라고 했잖아. 반대 개념이 아니라 도와주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중재가 필요하다.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되며 상호 간의 합의와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약간 좀 레비나스와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얘만 똑같네요. 그죠? 자, 1번. 가는, 즉 레비나스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얘 이기적으로 생각했잖아? 근데 레비나스도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여겼어. 그러면 보기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잖아. 뭐가 틀렸어? 얘가 틀렸네. 그치?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요건 맞는데 여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존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 건 레비나스가 아니라 보기잖아. 레비나스는 국가의 존재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여기가 땡. 3번 갑시다. 자,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그죠? 보기는 적으로 대하는 거죠. 레비나스와 다르다. 맞아. 레비나스는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 답은 3번이겠다. 그죠? 4번.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5번. 가와 보기는 주체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9번 문제 아까 우리 문제 풀었었고요. 10번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토론 주제는 난민들 받아들이자. 여기서 난민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타자겠죠. 자, 그때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을 내 맘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강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A에 대한 부분들은 뭐에 대한 얘기인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주체 중심의 이야기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정리하면 A라고 여기다만 좀 적을게. 여기도 적을까? A라고 하는 건 주체 중심 사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B.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된다. 환대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 환대하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타자를 수용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을 나눠주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B 파트는 뭐예요? 여기는 타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환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이쪽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로 갔잖아. 아까 우리 향유의 주체성에서 일로 갔는데 이쪽이 약간 좀 주체 중심이 가깝고 이쪽은 타자 중심이 가깝다라는 걸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번부터 가볼게요. A는 즉 주체 중심의 사상은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군. 맞잖아.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2번. A. 주체 중심 사상은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저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 여기잖아. 이기성의 의문 제기한 건 타자를 중시한 여기였거든. 그럼 이거는 A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B라고 얘기해야지.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답은 아마도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3번. B. 타자 중심은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자.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자. 어딨어? 자기 문제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A가 아마도 향유의 주체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죠? 이쪽의 문제가 환대의 주체성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4번 B.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여기 있잖아요. 예. 아까 비대칭적, 높이 있다라는 거. 5번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진주로 볼 수 있다. 맞네요. 그죠? 다 했네요. 여기까지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 지문 끝났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 지문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선생님도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고 있고 여러분의 정리도 꼼꼼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너, 그죠? 나보다는 너를 위한 교생.
내 것만 막 챙기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안 돼! 여긴 내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했던 사람이 레비나스다. 요걸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지문은 아마도 언어 철학자의 그 고유 이름에 대한 언어 철학에서의 고유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문이 좀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선생님이 찍을 수 있을 만큼 좀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최대한 이해 좀 하기 쉽게 과학 지문도 조만간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강의를 다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알았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 다른 독서 작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